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윤아는 하얀색 병실 침대 옆에 꼿꼿이 서서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병실 안은 생명을 연장하는 기계들의 희미한 불빛과 모니터의 규칙적인 파동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18살의 어깨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현실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실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는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충격으로 쓰러졌다. 회사는 부도났고 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으며 남은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체와 아버지의 희미한 숨결뿐이었다. 윤아의 눈은 메말라 있었다. 울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닥쳐왔고 슬퍼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았다. 그녀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버지의 치료비와 산더미 같은 빚을 감당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마지막 동아줄처럼 하나의 제안을 내밀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이름의 거래였다. 상대는 국내 재계서열 1위인 진성그룹의 회장 권지혁. 그가 왜 모든 것을 가진 그가 아무것도 없는 자신과의 결혼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조건은 단 하나, 그의 아내가 되어주는 대가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평생 치료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윤아야. 앙상한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미약하게 쥐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고통, 그리고 애원이 담겨 있었다. 아빠 때문에 너를...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체념도 행복도 아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자의 단단한 미소였다. 아니에요, 아빠.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제가 가족을 지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자신의 인생, 꿈, 미래를 모두 제물로 바쳐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아버지를 구해내기로. 최 변호사가 내민 결혼 계약서의 조항들은 얼음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갑 권지혁과 을 한윤아. 두 사람의 관계는 철저히 법적인 구속력에 기반하며 어떠한 감정적 교류나 사적인 기대를 배제한다. 을은 갑에 대외적인 아내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집안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갑이 파기를 원할 때까지. 윤아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젊음이 팔려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마지막 조항까지 꼼꼼히 읽어 내려간 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윤아. 세 글자를 쓰는 순간 18 소녀의 인생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진성그룹 권지혁 회장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혼식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절차는 다음 날 바로 진행되었다. 장소는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진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작은 회의실이었다. 윤아는 최 변호사가 준비해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칠흑 같은 긴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다. 그곳에는 신부의 들러리도 축하해줄 하객도 없었다. 오직 딱딱한 표정의 변호사들과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한 남자만이 존재했다. 권지혁, 그가 바로 그녀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다. 처음 마주한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딱 떨어지는 검은색 맞춤 정장,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는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권지혁은 윤아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주 잠깐 그녀에게 시선을 던졌을 뿐이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호기심이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값비싼 가구를 들이듯 혹은 새로 산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듯 무심하고 건조한 시선이었다. 그는 유나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필요한 설명은 다 들었을 거라 생각하지. 목소리마저 그의 눈빛처럼 차가웠다. 유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눅들지 않으려 애썼지만 거대한 산 앞에 선 듯한 위압감에 숨이 막혔다. 변호사가 혼인 서약서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낭독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유나는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그럼 서명해 주시죠. 변호사의 말에 권지혁은 망설임 없이 만년필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흘려 썼다. 그의 이름 옆에 유나 역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반지를 교환하는 절차도 축하에 말도 없었다. 모든 것이 비즈니스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다. 일이 끝나자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나에게 다가오는 대신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 그리고 집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라고 일러둬. 그것이 그가 아내가 된 그녀에게 건넨 첫 마디이자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유나를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혼자 남겨진 유나는 멍하니 자신의 손에 들린 결혼 증명서를 내려다보았다.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김비서라 불리는 남자가 정중하게 그녀를 안내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유나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다. 차는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서울의 야경 속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넌사인과 빌딩의 불빛들이 창문에 비쳤다가 사라졌다. 저 불빛들 속에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평범한 여고생 한유나가 있었지만 이제 차 안에 있는 것은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단 낯선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차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울지 않겠다고,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은 거래이고 자신은 거래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차는 한참을 달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부촌으로 접어들었다.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과 고성처럼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권지혁의 집, 이제는 그녀의 집이기도 한 곳이었다. 차에서 내린 유나는 거대한 저택의 규모에 압도당했다. 현관문 앞에 나이가 지긋한 집사가 몇 명의 사용인들과 함께 도열해 있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저는 이 집의 총괄 집사 박 여사입니다. 박 집사는 기계적인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녀는 유나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은 낯설고 공허하게 들렸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처럼 박 집사는 유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들은 최고급이었지만 집 안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거대한 박물관 혹은 잘 꾸며진 감옥 같았다. 박 집사는 집안의 구조와 규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회장님께서는 서재에 계실 때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따로 하시며 사모님의 공간은 2층 동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가득했다. 이곳은 남편의 성이며 자신은 허락된 구역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침입자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듯 했다. 유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의 방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집보다 더 컸다.
호화로운 침실과 드레스룸, 개인 욕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이 보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무엇 하나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드레스룸 안에는 이미 수많은 명품 옷과 가방, 구두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마치 인형의 집에 들어온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박 집사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물러갔다. 방 안에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유나는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섰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창백한 소녀. 18세의 강제로 신부가 된 그녀. 남편이 억만장자 CEO라는 사실은 이 거대한 황금 감옥의 창살을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유나는 침대에 눕지 못하고 창가에 기댄 채 밖을 바라보았다. 저택은 너무나 고요해서 자신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다. 남편이라는 남자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그는 오늘 밤 혹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 방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 계약 결혼의 본질이었다. 유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과 어린 자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심이 심장에서부터 차올랐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결혼을 받아들인 것은 단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게 누구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식당으로 내려갔다. 길고 거대한 식탁의 한쪽 끝에 그녀를 위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권지혁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박 집사는 회장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회사로 가셨습니다. 라고 간결하게 보고했다. 마치 그의 일정은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유나는 혼자서 아침을 먹었다. 수십 가지의 반찬과 최고급 요리였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유나는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허락된 공간은 한정적이었지만 서재만큼은 예외였다. 박 집사는 그곳이 금지된 구역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유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바로 그 금지된 공간이었다. 그 안에 남편의 비밀이, 그리고 이 집안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유나의 생활은 규칙적이고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식사하고 정원을 산책하거나 방에서 책을 읽었다. 권지혁과는 마주치는 일조차 없었다. 그는 유령 같은 남편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진성그룹의 회장이 비밀리에 결혼했다는 사실에 떠들썩했지만 정작 신부인 그녀는 완벽하게 세상과 격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점차 이 집의 구조와 사용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CCTV의 사각지대, 경비가 소홀해지는 시간, 그리고 박 집사의 동선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체스판처럼 변해갔다. 그녀는 사냥을 준비하는 안표범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목표는 단 하나, 권지혁의 서재였다. 그곳에 들어가야만 했다. 모든 진실의 실마리는 분명 그곳에 있을 터였다. 어느 날 밤, 유나는 서재 근처를 서성이다가 우연히 권지혁과 박 집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내일 저녁 이사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지? 네, 회장님. 자료는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권태만 부회장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권태만. 그 이름은 유나의 기억 속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동업자의 배후에 있던 인물, 그리고 아버지의 입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왔던 이름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권지혁, 그리고 그의 숙부인 권태만. 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전쟁에 자신과 아버지는 한낱 볼모로 던져진 것이었다.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유나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오늘 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재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권태만, 그 이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일지도 모르는 자가 계약으로 맺어진 남편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정적이라니. 운명의 장난은 이토록 잔인했다. 유나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황금 감옥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무기를 찾아야만 했다. 그 무기는 바로 정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의 핵심은 철옹성처럼 굳게 닫힌 권지혁의 서재에 있었다. 유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터였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권지혁은 늦은 밤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했다. 평소에 냉철하고 빈틈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비틀거리는 그를 김비서가 부축하고 있었다. 박 집사와 사용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그를 침실로 옮겼다. 그 소란 속에서 아무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서류 가방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유나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자신의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거실에 다다른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살짝 열려있는 서류 가방이었다. 망설임은 짧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안에 서류 뭉치를 꺼냈다. 서류는 진성건설 자금 흐름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하게 채워진 종이들이었지만 수학과 데이터 분석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유나에게 그것은 암호가 아닌 이야기책과 같았다.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보고서의 핵심을 파악했다. 진성건설 내부에서 거액의 자금이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되고 있었고 그 흐름의 끝에는 권태만 부회장의 이름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권지혁의 목을 조르기 위해 그의 숙부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일부임이 틀림없었다. 유나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서류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촬영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어두고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권지혁의 서재가 아닌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이 정보들을 분석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 유나는 며칠에 걸쳐 저택을 탐색했다. 그러다 저택의 서관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먼지 쌓인 방을 발견했다. 그곳은 오래된 서고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한쪽 구석에 구형 데스크톱 컴퓨터가 하얀 천에 덮인 채 놓여 있었다. 유나의 눈이 빛났다. 인터넷은 끊겨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왔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낮에는 조용한 사모님으로, 밤에는 비밀 석에 숨어든 날카로운 분석가로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세워가며 스마트폰으로 찍은 자료들을 컴퓨터에 옮겨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권태만이 자금을 빼돌린 유령 회사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과거 거래 내역을 역추적했다. 공개된 기업 정보, 과거 뉴스 기사, 주식시장 데이터 등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갔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 유령 회사들은 진성건설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의문의 부도를 맞은 여러 중소기업들의 파산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업들 명단에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파산은 단순한 경영 실패나 동업자의 배신이 아니었다. 거대한 상어, 권태만이 중소기업들을 사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획된 비극이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유나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지혁의 서재에 있는 내부 자료가 반드시 필요했다. 유나는 다시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는 박 집사와 사용인들의 동선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경비 시스템이 교대되는 시간, CCTV의 사각지대, 그리고 권지혁이 집을 비우는 시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저택의 완벽한 24시간 타임라인이 그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권지혁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다. 3일간의 출장이었다. 그녀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권지혁이 떠난 첫날 밤, 유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일부러 저녁 식사를 방에서 하겠다며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 박 집사는 의심 없이 그녀의 방에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유나는 그녀가 완전히 물러간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한 마리 흑표범처럼 어둠 속을 움직였다. 복도를 감시하는 CCTV가 다른 방향을 비추는 단 15초의 시간.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재가 있는 복도로 진입했다. 서재 문은 최첨단 디지털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권지혁이 무심코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멀리서 엿본 적이 있었다. 그의 손가락 움직임과 각도를 기억해내 몇 가지 조합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딸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권지혁의 서재는 그의 성격만큼이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거대한 책장에는 법률과 경제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유나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컴퓨터는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목표는 컴퓨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과 책장 뒤 비밀 공간을 메토디치노 수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책장 한가운데 위장된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 역시 복잡한 다이얼 방식의 잠금 장치였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혁의 생일, 회사 창립일 등 가능한 모든 숫자를 조합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마침내 마지막 시도로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다. 계약서에 적혀있던 그 날짜. 그러자 믿을 수 없게도 금고문이 스르륵 열렸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와 몇 개의 검은색 장부가 들어있었다. 유나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권태만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소형 USB에 장부의 내용과 하드 드라이브의 핵심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파일의 양은 방대했고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나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 집사였다. 유나는 재빨리 금고 문을 닫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박 집사는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상하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문을 제대로 닫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유나는 한참 동안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유나는 파일 복사를 마치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손에 넣은 USB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곧장 비밀 서고로가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다. 그 안에는 권태만의 모든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을 사냥해온 추악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전 과정이 상세한 보고서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다. 유나는 이를 악물었다.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권지혁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유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권지혁의 시선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가 집을 비운 사이 진숭그룹의 주가를 흔들려는 또 한 번의 소규모 공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막아낸 것은 출장 중인 권지혁에게 익명으로 발송된 한 통의 이메일 덕분이었다. 이메일에는 공격의 패턴과 배후 세력에 대한 놀랍도록 정확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그 이메일의 출처를 추적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유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침 경제뉴스에서 진숭그룹의 주가 방어 성공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유나는 무심한 표정으로 과자를 먹으며 한마디 툭 던졌다. 저 앵커는 아무것도 모르네. 공매도 세력의 자금줄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그 순간 권지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는 유나를 다시 보았다. 18살의 어린 아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녀. 과연 그럴까?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권지혁이 출장에서 돌아온 며칠 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시작은 작은 파문이었다. 진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진성전자가 개발 중인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뒤이어 익명의 제보를 가장한 언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숭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진성그룹의 심장을 겨냥한 공격. 권지혁은 즉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그룹 본사의 종합상황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명의 핵심 임원들이 모여 쉴 새 없이 오가는 정보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적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고 집요했다.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공매도 세력의 자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들은 마치 진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권지혁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동자는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숙부인 권태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짐작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권태만은 교활한 늙은 뱀처럼 자신의 꼬리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상황실의 공기는 절망적으로 무거워져 갔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계속해서 급소를 얻어맞는 형국이었다. 같은 시각 저택의 비밀 서구에서 한유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성그룹에 대한 공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아니, 분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 공격을 며칠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다. 권태만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거액의 자금이 여러 개의 해외 유령 회사를 거쳐 특정 투자 자문사로 흘러 들어간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자금의 움직임은 명백한 공격 신호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나 불안 대신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냉철한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유나는 권지혁의 팀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공매도 세력과 악성 루머에만 대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공격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 권태만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해 복잡한 파생 상품 거래를 일으켜 주가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진성그룹의 경영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몰래 심어두었던 것이다. 일종의 금융 시한폭탄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가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결국 덫에 걸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터였다. 윤아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진성그룹이 무너지는 것은 그녀의 복수 역시 물거품이 됨을 의미했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단순한 계약 상대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의 고군분투가, 그의 외로운 싸움이 남일 같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 서고를 떠나 저택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시내의 한 공공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의 공용 컴퓨터 앞에 앉아 미리 준비해온 암호화된 USB를 꽂았다. 몇 단계의 복잡한 우회 프로그램을 거쳐 자신의 IP 주소를 완벽하게 숨긴 후 그녀는 이메일 한 통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인은 권지혁이 아닌 그의 그림자이자 가장 신임하는 신복 김비서였다. 권지혁은 자존심 때문에 익명의 제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리적인 김비서라면 다를 것이라 판단했다. 그녀는 최대한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았다. 현재 공격의 실체, 숨겨진 파생 상품 계약의 위험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역이용하여 적의 자금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역공의 시나리오까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K라는 이니셜만 남기고 메일을 발송했다. 진성그룹 종합상황실. 김 비서는 자신의 태블릿으로 들어온 의문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 생각했지만 내용을 읽어 내려갈수록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메일에 담긴 분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으며 자신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공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특히 독소 조항에 대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들고 권지혁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이것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권지혁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익명의 제보. 그의 첫 반응은 불쾌감과 의심이었다. 누가 보낸 건지 출처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세탁되었습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이건 적들이 파놓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정보에 회사의 명운을 걸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반대했다. 리스크가 너무 컸다. 하지만 권지혁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뇌리에는 얼마 전 공매도 세력의 자금줄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라고 무심하게 내뱉던 어린 아내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 이메일은 바로 그 자금줄의 실체를 정확히 지목하고 있었다. 우연일까? 그는 이메일에 적힌 역공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것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자만이 떠올릴 수 있는 대담하고도 위험한 계획이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지만 성공한다면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다. 그의 눈빛이 결단으로 가득 찼다. 침묵 속에서 그가 입을 열었다. 실행해. 그 한마디에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김 비서가 놀라 되물었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권지혁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대로 가면 어차피 죽는다. 함정이라도 좋다. 밟아주지. K가 제시한 시나리오 그대로 단 하나도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실행하도록.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때부터 진성그룹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K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부러 주가 방어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며 주가를 폭락시켰다.
권태만 측에서는 승리를 예감하고 축배를 들었다. 그들은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으며 진성그룹의 숨통을 끊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진성그룹은 숨겨두었던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며 권태만 측이 유포한 기술 결함 루머가 완전히 허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언론에 동시에 터뜨렸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바닥을 치던 주가는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 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숏 스퀴즈 상황에 몰렸고, 이는 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 권태만이 심어두었던 파생 상품의 독소 조항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천문학적인 손실을 안겨주었다. 단 몇 시간 만에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권태만의 비밀 자금은 공중으로 증발해버렸고,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지친 임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길고 긴 전투가 마침내 끝난다. 끝난 것이다. 하지만 권지혁은 웃지 않았다. 그는 승리의 기쁨에 취하는 대신 차가운 눈으로 K의 이메일이 인쇄된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얼음 화살 하나가 거대한 제국을 구했다. 도대체 누구일까?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와 권태만의 계략,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조력자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저 멀리 언덕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자신의 저택을 떠올렸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비밀스러운 소녀를,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작은 의심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성그룹을 둘러싼 폭풍이 잦아들자 권지혁의 내면에는 새로운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K가 보낸 이메일의 모든 단어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었다. 완벽한 전술이었고 대담한 심리전이었다. 이메일의 주인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 패턴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권지혁은 김비서를 호출했다. 그룹의 모든 보안팀과 정보팀을 동원해 K를 찾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단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네와 나 둘뿐이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진지했다. 김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절박함 같은 것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K는 유령이었다. 김비서의 보고는 매번 똑같았다. 모든 경로가 해외의 가상 서버를 경유하고 있으며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권지혁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정보팀이 이 정도로 흔적조차 찾지 못한다는 것은 K가 진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외부의 조력자가 아닌 내부의 인물일 가능성. 그때부터 권지혁은 저택에서 한윤아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의심은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은 가설에 가까웠다. 그는 일부러 거실에서 중요한 경제 뉴스를 틀어놓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뉴스를 보는 척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화면 하단에 흐르는 주식 시세 표시기를 쫓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복잡한 데이터의 흐름을 읽는 자의 눈빛이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어느 날 저녁 권지혁은 저택의 오래된 서고를 무심코 지나치게 되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한윤아가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화면을 껐지만 권지혁은 보았다.
그녀가 끄기 직전 화면에 떠 있던 것은 복잡한 코드로 이루어진 프로그램과 데이터 분석 그래프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대학에서조차 고급 과정으로 분류되는 금융 파생 상품의 구조적 이해라는 낡은 책이 펼쳐져 있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그는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저녁, 권지혁은 일부러 재무팀에서 올린 긴급 투자 계획서를 거실 테이블에 실수로 두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 서류에는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심어져 있었다.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소수점 하나를 잘못 표기해 투자 가치를 실제보다 수십 배 부풀려 놓은 것이다. 만약 이대로 투자가 진행된다면 진성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터였다. 그는 서재의 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의 동태를 살폈다. 예상대로 유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발견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쳐들었다. 그녀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그리고 문제의 오류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서류를 들고 서재 문 앞으로 다가왔다. 유나는 문을 노크했다. 들어와.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가 안으로 들어서자 권지혁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책상에 앉아 다른 서류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다. 유나는 들고 있던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 서류, 거실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부분의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자산 가치와 현금 흐름을 고려했을 때 소수점 위치가 잘못 기입된 오류로 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연기는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서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권지혁은 서류를 보는 둥 마는 둥하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다. 그는 유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K. 그가 나지막이 뱉어낸 한마디에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나는 숨을 참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내 정체가 뭐지, 한유나? 넌 대체 누구야? 그의 눈빛은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해체해서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서늘하고 집요한 탐구심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당신이 계약한 18살 소녀는 아니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하지만 당신이 찾던 K는 맞아요. 그 순간 권지혁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유나가 순순히 인정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유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당신이 이 결혼을 한 이유 짐작할 수 있어요. 당신 숙부, 권태만 부회장을 막기 위한 방패가 필요했겠죠. 하지만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당신이 방패로 내세운 내가 사실은 권태만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란 걸. 유나는 자신의 비밀 서고에서 가져온 USB를 그의 책상 위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 떠올랐다. 권태만의 비자금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기록, 그리고 그 자금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사냥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그리고 그 마지막 희생자 명단에 그녀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권지혁은 스크린에 떠 있는 자료들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몇 년을 들여 쫓아왔지만
잡지 못했던 숙부의 검은 돈 흐름이 그 실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밝혀낸 사람이 자신이 그저 장기판의 졸로만 여겼던 어린 아내라니. 충격과 혼란,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외감이 동시에 덮쳐왔다. 그는 유나를 다시 보았다. 가녀린 어깨,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은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와 날카로운 지성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돈으로 샀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의 진짜 가치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뭘 원하지? 한참의 침묵 끝에 권지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정의. 유나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복수. 권태만 부회장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죗값을 법의 이름으로 치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 혼자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그녀의 눈동자는 복수의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불꽃 속에서 그는 자신의 분노를 보았다. 두 사람의 목표는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이다. 그는 유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아, 이제부터 우리는 파트너다. 유나는 그의 손을 망설임 없이 맞잡았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뜨거운 복수를 위한 위험한 동맹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복수심이 하나의 칼날이 되어 거대한 적을 겨누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권지혁의 서재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가 되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차가운 부부가 아닌 하나의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세웠다. 권지혁은 재계의 생리와 권력의 역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고, 한유나는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진실을 낚아올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공간은 이제 치열한 토론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채워졌다. 권지혁은 자신이 지금껏 만나온 그 어떤 유능한 참모보다도 더 예리하고 대담한 전략가가 자신의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에 매일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유나 역시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권지혁의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외로움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명은 꼭두각시들의 연극이었다. 유나가 더 이상 유령 같은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내, 남편의 돈을 물쓰듯 하는 사치스러운 인형이 되어야 했다. 권태만의 경계심을 풀고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권지혁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녀를 위험한 뱀굴 속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유나의 의지는 단호했다. 그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려면 그들과 같은 가면을 써야 해요. 걱정 말아요. 연기에는 자신 있으니까.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권지혁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블랙카드를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필요한 건 뭐든지 해. 하지만 약속해.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빠져나와. 다음 날부터 한유나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VVIP 라운지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그녀가 사는 명품들은 잡지에 실릴 정도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사교계의 큰 가십거리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촌스럽고 근본 없는 졸부라며 비웃던 권태만 측, 인사들의 아내들도 유나가 뿌리는 엄청난 돈과 순진한 태도에 서서히 경계를 풀고 그녀를 자신들의 모임에 끼워주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들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남편 흉을 보는 척하며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슬쩍 흘리기도 하고, 순진한 얼굴로 그들의 남편 사업에 대해 질문하며 핵심 정보들을 빼냈다. 그녀는 그들의 허영심과 질투심을 교묘하게 이용해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그 틈에서 결정적인 정보들을 낚아챘다. 저녁마다 윤아는 그날 수집한 정보들을 서재에서 권지혁에게 보고했다. 작은 보석처럼 생긴 녹음기에는 권태만의 신복들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인맥과 약점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최 의원의 부인은 미술품 수집에 광적이에요. 다음 주에 있을 비밀 경매에 권태만이 비자금으로 산 그림이 나올 거예요. 박 사장은 젊은 여배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사진이면 충분한 압박 카드가 될 겁니다. 권지혁은 그녀가 가져온 정보의 질과 양에 혀를 내둘렀다. 그들이 몇 달간의 조사를 통해 얻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정보들이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함께 정보를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러는 동안 그들 사이의 차가운 벽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윤아는 고급 사교 클럽에서 열린 와인 파티에 참석했다. 그곳은 권태만과 그의 신복들이 정기적으로 회동하는 장소였다. 윤아는 목표로 삼은 인물의 아내에게 접근해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테이블 밑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임무를 완수하고 파티장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권태만이었다. 조카 며느님, 여기서 다 뵙는군요. 요즘 사교계의 여왕이 다 되셨던데. 그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 조카 녀석이 돈이 많긴 많은 모양이야. 아니면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건가? 그는 윤아의 팔을 부서져라 쥐며 그녀를 떠보았다. 윤아는 순간 공포에 질렸지만 이내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 지혁 씨는 저한테 관심도 없는걸요. 그저 답답해서 쇼핑이나 하고 사람 만나는 거죠.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권태만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그녀를 놓아주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윤아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권태만의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윤아의 보고를 듣던 권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그녀의 얼굴과 가녀린 팔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당장 그만둬. 이 이상은 위험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어요. 거의 다 왔는데. 당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 셈이야. 권지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보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윤아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동업자의 걱정이 아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향해 느끼는 절박한 염려를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태만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윤아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그녀의 가방을 날치기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과 팔에 상처를 입었다. 단순한 날치기로 보였지만 윤아와 권지혁은 그것이 권태만의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권지혁은 직접 의약품 상자를 들고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상처를 직접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은 깊은 고통과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하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 윤아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하니까. 그 사건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권지혁은 윤아의 곁에 최고의 경호원들을 붙여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권태만을 향한 본격적인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윤아가 모아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는 권태만의 돈줄을 하나씩 올가맬 덫을 놓았다. 꼭두각시들의 연극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연극의 주인공이었던 윤아는 이제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연출가가 될 준비를 마쳤다. 권태만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순진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꼭두각시가 사실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가장 위험한 암살자라는 사실을. 권태만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한윤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권지혁의 방어가 예상보다 견고하자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사회의 절반에 가까운 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상태였다. 비자금으로 매수된 자들, 약점을 잡힌 자들, 그리고 진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권태만은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현 대표이사 권지혁의 경영 능력 부실 및 독단적 경영에 대한 해임안. 진성그룹 전체가 술렁였다. 창업주 일가의 분열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언론은 연일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고 주간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모든 것이 권태만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이사회 전날 밤 저택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지혁과 한윤아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지막을 앞둔 폭풍 전야였다. 무섭지 않아? 권지혁이 나지막이 물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세상의 중심에 그리고 수많은 늑대들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터였다.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웠다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녀는 오히려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를 통해 그의 모든 신뢰와 걱정, 그리고 감정이 전해지는 듯 했다. 내일의 전쟁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진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앉아 있었다. 권태만은 상석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판은 짜였고 승리는 그의 것이었다. 반대편에 앉은 권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권태만은 그것을 패배를 직감한 자의 체념이라 생각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권태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권지혁의 경영 실책들을 조목조목 비난하고 최근의 주가 폭락 사태의 책임을 그에게 돌렸다. 조작된 자료와 거짓 증언들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동조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완전히 권태만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주주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현 대표이사 권지혁의 해임을 정식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권태만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가 의사봉을 쥐고 투표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윤아가 서 있었다. 사치스러운 명품 드레스가 아닌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의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웬 소란이냐? 여긴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권태만이 고함을 쳤다. 사모님께서 어쩐 일로? 다른 이사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아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박또박한 걸음으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권지혁의 옆 비어있던 자리에 섰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눈동자를 차례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제 이름은 한윤아입니다. 권지혁 회장님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멸의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권태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지금은 파산한 대한테크의 한정수 대표님의 법적 대리인이자 진성그룹의 지분 10%를 소유한 주주의 자격으로 섰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10%의 지분. 그것은 이사회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캐스팅 보트였다. 권태만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지분은 내가 인수한 지 오래다. 윤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확히는 아주버님께서 세운 유령회사가 인수한 것이겠죠. 저희는 그 유령회사로부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지분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서류를 모든 이색에 전송했다. 이사들이 충격 속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윤아는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온 USB를 연결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권태만 부회장님께서 이 진성그룹을 어떻게 좀먹어 왔는지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처음으로 뜬 것은 진성건설에서 권태만의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대의 비자금 흐름도였다. 회의장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윤아의 프레젠테이션은 한 편의 잘 짜인 범죄 영화와 같았다. 그녀는 권태만이 어떻게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비밀 장부를 공개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몇몇 이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사교 파티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들을 재생했다. 파일 속에는 권태만의 신복들이 나누는 추악한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아는 권태만이 대한테크를 파산시키기 위해 어떤 공작을 펼쳤는지 그 모든 과정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태만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저 미친 계집애가.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법무팀장. 그가 부르자 법무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일어섰다. 이 모든 자료를 즉시 검찰에 넘기도록, 그리고 보안팀은 권태만 부회장과 여기 거론된 이사들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 출입을 금지한다. 그의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권태만은 네가 감히 이 배은망덕한 놈 이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무력하게 질질 끌려나갔다. 그렇게 한 시대의 탐욕스러운 권력자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회의실, 윤아와 권지혁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길고 길었던 연극이 마침내 끝난다. 끝난 것이다. 이사회 회의실의 폭풍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권태만 일가의 비리와 진성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검찰은 즉각 특별 수사팀을 꾸렸고 권태만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진성그룹으로 쏟아졌지만 정작 폭풍의 눈이었던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는
승리의 전리품이 아닌 전쟁의 상흔과 마주해야 할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권지혁은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그는 무너진 그룹의 지배구조를 바로 세우고 이번 사태로 실망한 주주들과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진성그룹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아갔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사람들은 냉철한 기업 사냥꾼으로만 알았던 그에게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그의 마음은 늘 저택의 한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낸 그녀,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한윤아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권태만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이 어떻게 벗겨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싸우고 싶었는지에 대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안도감과 아버지를 지켜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며칠 밤을 보냈다. 소용돌이 같았던 시간들 속에서 처음으로 찾은 온전한 평화였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윤아는 어색한 공기와 마주해야 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와 권지혁 사이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그들을 묶어주던 것은 차가운 계약서 한 장뿐이었다. 이제 그 계약은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언제든 떠날 수 있었다. 권지혁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저택 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짧은 목례만 나눌 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피했다. 함께 싸우던 동지였던 그들은 이제 다시 너무나도 먼 타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승리의 환희가 아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밤 윤아는 정원에서 홀로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권지혁이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섰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보였다.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난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한 거잖아요. 아니. 권지혁은 단호했다. 이건 너의 승리야. 너는 너의 가족을 지켜냈고 정의를 바로 세웠어.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야. 그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권지혁은 계약서를 윤아의 앞으로 내밀었다. 이걸 찢어버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그동안 내가 너에게 저지른 모든 일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 난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꿈을 빼앗았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윤아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널 그저 내 계획을 위한 장기말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넌 내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고 용감했지. 그런 너를 보면서 존경하게 됐고 걱정하게 됐고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뒤에야 그는 결심한 듯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하게 됐어, 윤아야. 그래서 널 보낼 수밖에 없어. 너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은 너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는 것뿐이니까. 윤아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고백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관계 속에서 그녀는 어느새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함과 인간적인 고뇌를 보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분노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심장도 차갑게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내민 계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찢는 대신 그것을 곱게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 계약 파기하지 않을래요. 그녀의 말에 권지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유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 계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계약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고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지혁 씨. 그러니까 이제 이 낡은 계약서는 버리고 우리만의 새로운 계약을 시작해요. 서류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계약. 그녀의 고백에 권지혁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나야.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그들의 첫 키스였다. 차가운 계약도 뜨거운 복수도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이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품에 안았다.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고요하고 따뜻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대학교의 한 강의실. 단상 위에는 한유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과 격리된 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던 과거의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지적인 카리스마로 그녀는 기업 위기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최연소 전략기획실 고문이라는 직함은 그녀에게 어색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그녀는 권지혁의 곁에서 무너진 그룹을 재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고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대담한 통찰력은 이제 재계 전체가 주목하는 대상이 되었다. 강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유나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된 것이다. 저택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 차갑고 텅 빈 박물관 같던 공간은 이제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다. 주방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유쾌한 소리가 들려왔고 정원에서는 꽃과 나무들이 이전보다 훨씬 생기롭게 자라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이른 새벽에 홀로 집을 나서거나 늦은 밤 유령처럼 귀가하지 않았다. 그는 유나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하루의 일과를 나누고 저녁에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았다. 박 집사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이제 유나를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어 굳게 닫혀있던 모든 공간의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다. 유나의 아버지가 오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다. 회복은 더디었지만 그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다. 어느 주말 오후 유나와 지혁은 함께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다. 앙상했던 아버지의 얼굴은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딸과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사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 고였다. 그는 힘겹게 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네, 권서방. 우리 유나를 지켜줘서. 권지혁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유나에게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만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저택의 정원에서 가장 가까운 몇몇 사람들만이 모여 그들의 시작을 축복했다. 휠체어에 앉은 유나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건네주었고, 김비서와 진심으로 그들을 따르는 몇몇 직원들이 증인이 되어주었다. 유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차가운 거래의 증표가 아닌 사랑하는 남편이 그녀만을 위해 선물한 것이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반짝이는 사랑과 헌신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종이에 적힌 서약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서약을 나누었다. 저는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온 빛을 기억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가장 따뜻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유나의 맹세에 지혁이 화답했다. 저는 얼음 같던 제 심장을 녹여준 당신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이제 제 남은 모든 생을 바쳐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순간 정원 가득 축복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가운 서약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의 맹세로 다시 태어났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두 사람은 유나 아버지의 옛 회사 터를 찾았다. 폐허가 되었던 공장은 이제 진성그룹의 지원 아래 새로운 첨단 기술 연구소로 재건되고 있었다. 유나는 감회가 새로운 듯 연구소의 명패를 어루만졌다. 대한 R&D 센터. 아버지의 꿈이 새로운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고마워요. 유나가 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지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이 공존하는 그곳에 서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저택의 발코니에 선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년 전 유나가 홀로 서서 절망과 복수를 다짐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그녀의 남편이 함께 있었다. 생각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유나의 말에 지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억나지? 세상에서 가장 매력 없는 남편과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아내의 첫 만남. 두 사람은 서로를 말아보며 웃었다. 모든 것은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그 얄궂은 운명에 맞서 싸워 스스로의 행복을 쟁취해냈다. 18세의 강제로 신부가 되었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온전히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그녀의 남편이 있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서약은 이제 막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저 도시의 불빛처럼 영원히 밝게 빛날 것이었다.